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쇼미더맨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와서 한 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서 기조연설에 이어서 지금 그 상임위 이사회 주재를 하고 있죠. 회의 주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베센트 장관과 잠시 만났나 봅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지에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 패키지 관련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보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했고요. 특히 조선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현지 또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측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오래 기다려주신 두 분 계십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뉴욕에 날아가서 아까 베센트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중에는 한국의 총리가 이런 인터뷰를 한 걸 혹시 연관지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서로 그 장관과 얘기를 나눈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법한 이유가 네. 국무총리께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어땠습니까?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 투자 어렵다. 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화이팅! 미국과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 3,500억 투자도 어렵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개가 지금 다 속보로 먼저 어. 뒤덮었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정리해주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과의 회동 요 내용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거는 네.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현지에서 베센트를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면 뭐 유사한 결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규원 홍보수석 얘기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 내용 언급은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요게 또 지금 대통령실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뭐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 것 한마디로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은 약간 톤 다운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김민석 총리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굿캅, 배드캅 나눠서 뭐, 네. 네.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뭐 정보를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런 일은 이제 없고요. 아니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보통 뭐 베센트 장관이나 러트닝 장관이 센 얘기하면 트럼프가 나와서 조금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말씀 잘하셨다. 개인적으로 한 표. 네. 네. 박수. 필요한 얘기죠. 네. 오늘 그 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하나 여쭤볼까요? 어제 김건희 씨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굉장히 수수한 복장으로 나왔더군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주 짧은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 1분 정도의 김건희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건 김건희 씨가 생각보다는 뭐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왜 썼을까? 이제 이게 궁금해졌고 네. 아마도 본인의 표정이라든지 또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의 그 어떤 입모양이 보여지는 거를 좀 꺼려한 나머지 마스크를 썼다라고 보고요. 그럴 수도 또 있죠. 민낯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다만
글쎄요, 외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리 굉장히 국민께 송구한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서 민망하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의외로 덤덤한.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창부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결론적으로 또 그 재판에 40분 정도 진행된 재판의 내용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거든요. 네. 예, 공소 사실에 대한 의문 제기도 함께 네. 있었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 따라가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재판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좀 예고해주는 전초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예, 뭐 계속 보아오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정치인들 또 사회적인 이런 이제 위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뭐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고 송구하고 사죄한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뭐 뉘앙스는 비칠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무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 모습을 위해서 3년 기다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고요.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영시 에디터님 표집 성향을 좀 알려주시죠. 네, 표집 성향은 중도가 506명이었고요. 진보가 238명, 보수가 288명이어서 네. 보수가 50명 정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약간씩 보수가 조금씩이라도 더 많았었죠. 그동안. 지지난 조사도 마찬가지로 한 20명, 30명 차이는 맞아요. 있지만. 보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 50명 정도 차이는 나네요. 네. 보수와 진보만 봤을 때. 네.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살펴봤는데요. 긍정은 57.8%, 부정평가는 37.9%. 지난주랑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수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낮지 않은 상황. ARS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 정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RS 방식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이 일정 수준은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중도층에서 60.5%가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중도에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성향층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85% 가까이 되는데 네. 중도층이 잘한다라고 하는 손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제 응답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사실 이제 보수층 만 놓고 100으로 봤을 때 30%가 이번 조사도 딱 30%인데 꾸준하게 3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60% 가깝게 전체 평균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수준은 뭐 한간에 얘기하는 뭐 진보층만 또는 뭐 민주당 지지층만 좋은 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 실용적인 뭐 이런 행보, 소통의 행보 이런 것을 대해서 반응하는 보수층의 일부,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네. 의견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번 조사에서도 오늘 토마토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뭐 기사 제목에도 실제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이렇게 뽑았는데 지지율이 57.8%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과제가 2030이라고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의 경우에는 부정평가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2030의 지지율 회복이 과제로 남겨졌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30 쪽에서 빠질 만한 그 사안이 뭐가 있었는지를 잘 더듬어 보니까 딱히 저는 이제 저는 잡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최근에 있었던 뭐랄까요, 이제 극우 보수층의 네. 흐름을 보면 주로 이제 윤 어게인 집회라든지 찰리 커크 추모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외로 네. 20대 남성 네. 쪽에서도 보여지는 뭐 하나의 장면이기도 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긍정적으로 지금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57.8%는 동일한 그러네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월 초에 있었던 그 영수회담에 대한 어떤 소통 이미지 이런 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2030에서 10% 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30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연령대를 고정적으로 볼 때 너무 이제 변화폭을 단정적으로 엄청난 변화다라고 이제 할 유혹에 빠지기 쉽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에서 10% 포인트가 변화됐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는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한 10 정도 내에서의 변동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그것은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단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이제 뭐 이른바 젠더 이슈로 이제 남성은 보수 친화적인 흐름들을 보였고 물론 남성 중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이제 있고 하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진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기류가 이제 남아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요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저는 이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가가 뭐 3,400을 넘었던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게 1위로 나와요 지금. 네. 근데 역대 어떤 대통령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의 이유 중에 경제가 1위 나오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주로 외교 뭐 이런 건가요? 어디 가서 만나면 외교인 것이고 뭐 네. 소통을 잘하거나 이제 무슨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 경우들이 많지 경제는 항상 안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제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위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인데 젊은 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또는 이제 중도층에서 경제 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층들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유입된 신유입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층들이 이제 젊은 층과 중도층 등에서 있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60%에 가까운 긍정 평가를 받는 주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20대 특히 20대 남성이 70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은 지금 여러 차례 확인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네. 좀 주시하고 사실 분석을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찰리 커크 뭐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다시 한번 들긴 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군요. 예, 조희대 네.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본 건데, 네. 요건 이제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51.4%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절반 이제 이상이네. 응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라는 게 39.6%고 나머지의 8.9%가 잘 모르겠다. 일단 사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뭐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사실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왜냐하면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격차가 좀 적거나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방식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사안은 그게 이렇게 약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의견이잖아요. 센 네.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왜 사법부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되게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치가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흐름이 기본 구조예요.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네. 그런 상황인데 사법부의 수장을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과반이었단 말이죠. 절반을 넘었어요. 그 우세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의 어떤 이러한 이슈와는 다른 여론 특성을 보여서 이제 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은 있습니다만은 검찰 불신뿐만 아니라 네.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불신이 네.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자세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게 네. 되면 중도층에서도 이제 52.4 대 37.1 중도에서도 예, 네. 절반 이상이 중도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였고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29.9% 아까 말씀드린 한 30% 정도가 네.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런 사안이면 사실은
진보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응답이 없다는 게 이해가 그럴 수 잘 있죠. 가잖아요. 네. 근데 중도층에서 팽팽해야 되거든요. 네. 팽팽하거나 아니면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가 더 높은 것이 합리적인 일반적인 이런 이슈에서는.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 사퇴한 응답은 매우 미미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수층에서도 한 30%, 중도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꼭 진보 성향층의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중도층과 보수층의 일부에게도 어떤 이런 특정 사안을 넘어서 그냥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 뭐 이런 부분들 기류가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이 좀 됩니다. 방금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질문이 어떤 뉘앙스인지 그리고 또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네. 질문이 적어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드라이하게 뉘앙스 했는데. 없이. 네네네. 일단 이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약간 논란이 있는 질문이 돼요. 그렇죠. 한 주장만 불러주고 그렇죠. 사퇴해야 되냐, 사퇴하지 말아야 하냐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여줬고 다만 이제 갈등이라고 규정을 이제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갈등은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두 가지 네. 정도의 물어보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어쨌든 이 정도 결과 나왔다는 건 상당히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근데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응답들을 하는 그 배경을 봤을 때 물론 뭐 삼권 분립이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네. 그건 당연히 원론적으로 그거를 찬성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법부 쪽에서 나오는 이제 반응이라는 게 삼권 분립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분들도 네. 가령 대법원장이 아무리 대법원 주최 행사라고 하고 또 세종대왕이 주재인 행사이지만 네. 세종대왕은 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그 한 문장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네. 어라?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품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금 이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모르진 않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어떤 축사라든지 개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네. 문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라는 인식을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모두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정치하려고 하나? 거의 이 사람이 대통령이랑 싸우려고 하나? 이제 이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뭔가 오히려 정치의 한복판에서 좀 거리를 멀리 두고 사법부를 내버려 둬라라고 네. 생각했던 사람들도 네. 이 사람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을 보고 나서 오히려 한복판에 뛰어드는 모습 같다라는 어떤 거부감 그렇죠. 이런 게 이 어떤 응답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측이 들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정신 자기는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치? 저 그 입법부가 권한을 휘둘러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세종대왕에 빗대서 했는데 매우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러 천대엽 행정처장이 네. 갔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모두 발언에서 그냥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법부가 일단 왜 불신 받는지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사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과반이 넘게 욕을 할까?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네. 만약에 물론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코치를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언급을 자제해야 되는 것은 사법부 내 인물이 그러한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본인이 정치적 쟁점을 더 불씨를 키우고 기름을 붓는 격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너무 공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얻는 것이지 이걸 맞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정치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 링에 같이 올라와서 이제 싸우자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네.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법부에 두고두고 네.
어떤 사법부 개혁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려고 스스로 한다고 할 때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거론되면서 사법부가 좀 자세를 바꿔야 하거나 네.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할 때 인용되는 그런 사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청문회, 그렇게 30일 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거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의 100%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조의되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깔끔한 답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기자들의 질문도 받기가 어려운 지금 아마 심리 상태일 텐데 거기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종대왕 다시 언급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게 당당하면. 이런 분들이 사법계 쪽에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분이 네. 국회 청문회나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 와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만에 여러 이제 기사거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무적 단어 표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무적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참모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다 중론이고 다수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지 안 않을까 나가려 싶을 것 하겠지만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말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관점과 시각대로 뭐 당연히 일반 국민 평균 관점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을 하시는 것 이제 심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심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그 파기환송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 저 의자 좀 어떻게 좀 해라. 너무 높은 기억나요. 법대 내려야 한다. 예. 저는 그거 정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거든요. 예. 본인들이 신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권위를 부여받는 건 맞고 그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저렇게까지 높은 의자에서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 당장- 기억납니다. 예, 헌재와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앉는 의자와 네, 네.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앉는 의자에 대한 비교만 그것도 기억나네요. 있었죠. 그게 있어요. 예, 근데 의자 다르더라고요. 뒤에 높이가 아예 다르고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아니 헌재처럼 해라. 뭐 특별한 존재라고 저렇게 달리 대우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사법부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날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매우 높다.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무슨 동행명령권 이런 거 이제 검토하는 뭐 것 한다고 같은데 하죠. 네. 그게 실제 가능한지는 좀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정조사 관련돼서는 좀 강제성이 있는데 청문회 경우에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동행명령 관련된 건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능하다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행명령권까지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또 번질 네. 그런 어떤 부담이 분명히 민주당에도 있을 민주당한테는 거예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될 거예요. 까지 하게 되면. 우리 얘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출연하신 국회의원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언제 또 재판장에 끌려갈지 모르니까 사실은 웬만하면은 이제 사법부 건드는 발언들을 예전엔 안 했었잖아요. 약간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사법부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일종의 문화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역시 여론 때문인지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좀 앞장선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역시 여론의 힘인가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네. 언급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피했었죠. 것, 네, 본인들이 이제 가서 심판을 평가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이제 관례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 시각을 대신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제 매우 강하 보였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뭐 기관들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사법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런 법원에 네네. 대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게 하는 입장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법원이 제동을 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가중된 것이라고 보여주고 네. 그런 흐름에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것 같다는 말씀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내란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여러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법부 기본 인식인지 같은 그것이 상당히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부 설치 찬반에 대해서도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다뤘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보다도 더 찬성 여론이 높아요. 선생님께서는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찬성이 54.6%고 반대가 40.4%. 오. 잘 모름이 5% 정도 나왔는데요. 앞서 네. 저희가 얘기했던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특히 재판부에 대한 신뢰, 이것은 아마 그러네요.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어서 네. 뭐 이제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치인들은 당연히 국민의 공감을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뭐 밖에 나가든 뭐 원내에서든 대부분의 여론이라는 게 사법부를 이대로 두는 것이 괜찮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입법부로서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어떤 분은 어디 언론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A라는 의원은 어떤 매체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B 의원은 어디에 나가가지고 뭐 C라는 어떤 해법을 들고 여러 이제 좀 복잡하게 설켜 있는 부분을 좀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여론조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과 이게 내란에 오차범위- 대해서 사법부가 일반 보통 범죄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그 확 끓어오르는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여론들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 사법부 수장 사퇴해야 한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야 한다. 이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과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결과들을 어쨌든 사법부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도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정당 지도 살펴보면은요, 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1.6%, 네. 그리고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2, 여기에서는 이제 없음, 그 외 다른 정당이 대략적으로 14%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2주 전 조사보다 대략적으로 약 3%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소폭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네. 다만 이제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라서 대략적으로 약 1%인데 네. 0.7% 올라간 거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큰 차이를 보긴 어렵고 네. 다만 민주당이 조금 빠졌네요. 빠졌다라는 거, 네. 이제 이 대목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해주시죠. 저는 뭐 49에서 46으로 이제 수치상 낮아진 것이긴 할 텐데 49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50 50을 이상. 넘는다. 그래서 이제 40% 중반대 이 정도도 상당히 사실 높은 겁니다. 여러 정당들 중에서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조사에는 항상 모르는 무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빼고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과반이 넘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이제 뭐 의미 있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그런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의힘도 30.9에서 31.6이었는데 네. 수치상은 이제 숫자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에 취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장외 집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떠나간 전통적 지지층들을 흡수하는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은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만은 네. 그 층들은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어떤 뭐 중도층 확장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중도층 확장은 아직 너무 먼 얘기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원래 전통 지지층, 네. 원래 지지층 이 ARS 방식으로 40%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30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 지지층에서도 떠나간 지지층을 아직 불러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표 바뀌고 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한 달 평가도 이 여론조사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함께 네. 소개해드리면 좋습니다. 이번 달 26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이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장동혁 체제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19.3%,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2.4%,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13.2%, 매우 못하고 있다가 44.3%여서 와. 잘 모르면 10%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우 못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있다가. 얘기하는 게 거의 50
잠깐만. 합하면은 57%인가요? 네, 그러네요. 57% 넘네요. 합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네. 보수층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55.3밖에 안 나온 거예요. 높긴 하지만 근데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보수층에서 37.8. 그러니까 40% 가까이 보수층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네. 지금 행보들에 대해서 이게 잘 보시게 되면 보수층 내부에서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결하기보다는 그 행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취합을 못하고 있는 결집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조사가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님께서는 이번 조사를 조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쇼미더민심 박영시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